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이의 매크로 비전. 2. FA-50으로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 3.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황금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 이은 한국 방산의 수출 전초기가 건설됐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군사 강국 이집트가 K9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대요. 이제는 FA-50까지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무기의 아프리카 수출 전초기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 각 대륙의 K방산 거점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곳은 남미와 동남아뿐인 것 같은데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카이에서 야심찬 새로운 전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FA-50의 동치를 반으로 잘라버리겠는 것이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카이의 원대한 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이집트 부경 군산복합체 아랍산업화리그와이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카이와 이집트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카이의 훈련용 전투기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카이의 아프리카, 중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카이에서 이집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집트 방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때문인데요. 아프리카와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와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소요만 총 100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FA-50 공동생산 계약을 통해 이집트의 차기 훈련기는 T-50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FA-50 이집트 입찰의 경쟁자로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 인도의 테자스가 후보에 올라 있었지만 이 훈련기들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는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FA-50을 직접 체험해본 여러 해외 파일럿들이 F-16을 모는 것과 정말 똑같다며 미 전투기를 도입한 공군의 파일럿 교육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남겼었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F-16을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협약식에 참석한 가뭉식 카이 이사회 의장 겸 고문은 카이는 앞으로도 많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아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타르 압멜라티프 아이 회장 역시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기술, 현지화와 현지 구성 요소 비율 증가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언론인 베이루트 타임 베이어르 타임에서도 이집트의 FA-50 공동생산 시설이 건설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집트에서 도입하는 FA-50 100대 중 30대는 한국에서 직수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70대는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집트 도입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 제3국에 판매할 FA-50 역시 이집트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의 생산기지가 된 데에요. 이집트가 중동 아프리카의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FA-50 라이센스 생산을 맡게 될 아이는 평범한 방위업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 1975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된 기업으로 아랍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993년 이후로는 사실상 이집트의 소유가 돼버렸지만 지금도 아랍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방산 기업입니다. 아이는 카이에서 기술 이전을 포함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 생산 거점을 건설하며 향후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의 수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카이의 수출역 실센터장 이봉근 상무는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100대 수출까지 성사되면서 카이가 호언장담했던 FA-50 1000대 수출 목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생산기지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 생산기지로 이집트가 정해진 데 이어 동남아와 남미 FA-50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밀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카이에서는 페루에 적극적으로 FA-50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페루를 남미의 생산 거점으로 점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페루는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페루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서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가 직접 카이 부스를 방문해
FA-50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지난 2012년 페루와 KT-10P 기본훈련기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페루의 항공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루를 중남미 항공기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뒀었던 것이죠. 항공산업 육성을 꿈꾸는 페루에게 있어서도 손해볼 것 없는 일이었죠. 동남아에는 말레이시아가 카이의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말레이시아는 지연되고 있던 경공격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FA-50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출이 성사된다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FA-50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이의 계획대로 전 세계 FA-50 생산기지가 건설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자의 F-16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FA-50이지만 그 성능은 현 세대 주력 전술기들과 상대한다고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새해를 맞아 FA-50 경전투기를 새롭게 진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사천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카이 2050 행사에서 국내외 전 임직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직접 회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강구영 사장이 발표한 계획 중에는 FA-50의 단자형인 F-50의 향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F-50은 설계 초기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단자식 다목적 전투기로 후방좌석을 제거하는 대신 연료 탱크를 탑재하여 연료량과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무장 탑재한 레이동 크기 증가를 통해 BVR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개발된다면 F-16의 작전 수행 능력의 8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하지만 F-50 개발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처음 카이에서는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F-5를 F-50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지만 지상 공격기로서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던 공군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등 공군이 약소한 국가에서는 F-50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4에서 5세대 전투기의 예산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신년 행사를 통해 카이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FA-50 폴란드 대량 수출을 계기로 다시금 단자형 F-50 개발 계획을 부활시켜 상품성을 강화하고 시장성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이 측은 한국 정부의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품의 수출 잠재력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구영 사장은 F-50 단자형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FA-50 버전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대의 노후화된 미그-21, F-5, A-37, A-4, 알파제트, L-39 및 기타 구형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경공격기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더 경제적인 새로운 항공기로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 시장은 최소 800에서 1000대 사이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카이의 F-50, FA-50, T-5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FA-50, T-50 고객은 장기적으로 카이에서 제작하는 기타 군용 및 민간 항공기와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것입니다. 보잉과 록히드 마틴 입장에선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 없다면 손을 잡겠다는 선택을 한 곳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의 국가합작 항공기 제작사이지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CEO 마이클 스론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한했었으나 한국을 방문한 쇼로는 카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을 건넸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먼저 협력해달라 손 내밀어올 정도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갑무기는 전장에서 1위의 위상을 입증했다. 우크라이나의 차량업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 주위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 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것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 부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중학 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 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 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면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두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의 3.5세대 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이뤘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서자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2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2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A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하 식별 장치민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전망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권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 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A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AB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2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A1 전차인 상황에서 K-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C란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MW 출력의 전기 추진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기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많은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대외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